그리고 신혼여행은 한국에서 처음 온 그녀가 가보고 싶다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웨딩 촬영하는 날 화려한 메이크업에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이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저와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부터 문제가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아내는 한국 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더군요. 한국 생활에 대한 로망으로 가득 찼던 아내였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아내는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한국말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꺼려했죠. 한국어 학원을 보내준다고 해도 싫다 하고 지역 외국인 모임을 가보라 해도 싫다 하니 친구도 쉽게 사귀질 못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결혼식이다 신혼여행이다 정신이 없어 회사 일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쓴 탓에 업무가 많이 밀려 있었죠. 그 덕에 야근이 잦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다가 밤 늦은 시간에나 집으로 귀가하곤 했죠. 게다가 한국으로 복귀한 뒤 맡은 업무가 앞으로 저에게 꽤 중요한 업무인지라 저는 평소보다 업무에 더 신경을 써야 했고 야근하는 날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자는 사람들은 또 많은 건지 어쩌다 한번 집에 일찍 가려고 하면은 회식이나 윗분들과의 거절할 수 없는 저녁 약속이 생기곤 했죠. 그렇게 밖에 있는 저와 집안에만 있는 아내의 삶은 흑백과도 같이 대조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아내에게 자연히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했죠. 아내는 저에게 보이지 않은 거리감을 느꼈는지 조금씩 저를 밀어내는 것 같더군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집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 모임에 가끔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아내에게 친구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아내의 활동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아내가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은 온종일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저는 아내에게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라며 용돈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는 저에게 돈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아직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통장을 본인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더군요. 아내 몰래 비상금이라도 만들고 싶은 거냐고 의심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미 아내에게 월급에 대해서 모두 투명하게 오픈을 했고 성과금까지도 다 공개했으니 저는 전혀 아내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계속 의심을 하니 억울하긴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제 통장을 달라고 투정 부리는 것에 대해 저는 아내가 직접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며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하고 혹시라도 따로 필요하거나 더 쓸 일이 생기면 용돈도 따로 주겠다고 설득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불만족스럽다는 듯 불만 어린 얼굴로 제 통장에 집착이라도 하듯 졸라대며 모든 소득을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아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에 익숙하지 않으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넘겨주겠다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한 지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페루에 계시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며 고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저는 그런 아내와 장모님이 걱정되기도 했고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선물과 용돈 등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 아내를 보내줬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도 없고 속 터놓을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며 마음을 잡지 못했던 아내가 한편으로 안쓰러워서 마음이 짠했으니까요. 그런 아내가 가족들과 만나 편찮으신 어머니도 보살펴드리고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한 달 정도 묵묵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만 다녀오겠다던 아내가 보름이 더 지나고 2달이 다 돼가도록 오지를 않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이 편찮으신데 오라고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오겠지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던 저는 이제 아내가 보고 싶기도 했고 더 늦어지면 비자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채권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제 돌아갈 거라고 했지만 자꾸 정확한 귀국 일정은 알려주지 않더군요. 어떤 날은 아직 만날 사람이 남아서 일주일 뒤에 갈게요 라든지 그 일주일 후에는 바빠서 비행기 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는 식으로 핑계만 늘어놓고 차일피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미뤘죠.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 보니 어느새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더군요. 아내가 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저는 이쯤 되니 조금 화가 났죠. 그래서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몇 마디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석 달 만에 돌아왔죠. 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내와 함께 있을 수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방심이었던 걸까요? 아내는 한국에 돌아온 지 보름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온 아내는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날이 많았었죠. 페루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술도 많이 마시더군요. 한 번은 아내가 술에 취해 한국도 저도 너무 지겹다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잠시 아내에게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편의점에서 술 깨는 약이라도 사오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차 앞 유리를 후레쉬를 비치며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며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재빠른 발걸음으로 사라져버렸죠. 그 남자가 보던 곳에는 저희 집 동호수가 기재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순간 그 남자가 저희 집을 확인했다는 기분이 들어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말도 잘 모르는 아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새도록 아내의 술주정을 받아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어르고 달래며 화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와 좋게 마무리를 지었으니 이제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 다음날 증발한 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전혀 받지 않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죠. 주차장에서 본 남자가 생각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인 실종 신고는 어렵다 하기에 가출 신고를 할까 생각했지만 당장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다려보는 편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죠. 일주일이 지나도 아내와 연락은 전혀 닿지 않았고 저는
머릿속에 떠도는 온갖 나쁜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사라진 지 3주 만에 저는 결국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선 외국인인 아내의 출입국 기록부터 조회해 주더군요. 그런데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는 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분 3주일 전에 출국하셨는데요. 아내는 집을 나간 그날 바로 출국을 했다네요. 무슨 일이 생긴 거라도 당연히 한국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페루로 돌아간 거더군요. 그날 저와 아내는 분명히 화해를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 결국 아내와의 첫 만남부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말을 건 것도 아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내,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내, 청혼은 제가 먼저 했다지만 결혼의 의사를 먼저 내비친 것도 아내. 그런 아내에 대해서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 모든 게 의도된 접근이었을까? 처음엔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운명이 아니라 사실 그녀의 계획이었다면,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운명이 아니라 사실 그녀의 계획이었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도달하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페루에 있는 아내의 오빠에게 연락을 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다행히도 오빠와 연락은 닿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페루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군요. 하지만 출입국 기록상 분명히 아내는 출국을 했으니 제 나라로 돌아간 것이 확실했죠. 결국 저는 가출한 아내를 찾고자 회사에 휴가를 냈고 바로 페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페루의 아내의 친정집에서 마침내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